중세 봉건 왕국, 영국 이야기.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수업은 우리 들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수업은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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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우철쌤의 역사 수업 이제 시작할게요. 영국 역사의 무대는 영국 섬, 공식 명칭 그레이트 브리튼 섬 이곳에서 전개됩니다. 영국의 이야기는 프랑스와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영국 역사 이야기에서 프랑스 영토의 지역이 계속 나올 겁니다. 영국,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였을까요? 먼저 유럽 대륙에 살고 있던 켈트족이 영국 섬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정착해 나가면서 브리튼족이라고 불리기 시작하죠. 로마 카이사르군이 이 영국 섬으로 이동하여 점령할 때 브리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섬을 브리타니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브리타니아 지역을 점령하고 있을 때 유럽 대륙에서 게르만족이 이동하였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로마군이 브리타니아 섬에서 철수하죠. 이후 게르만족 중에 앵글족과 섹슨족이 이 영국 섬으로 이동하고 이 브리타니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 살던 켈트족, 브리튼족은 북쪽이나 서쪽으로 이동해서 살고, 영국 섬 중앙, 남부 지역은 앵글로 섹슨족이 점령하여 7개의 왕국을 만듭니다. 그 왕국을 앵글로 섹슨 왕국이라고 하죠. 즉,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한다면 게르만족을 의미합니다. 이 영국 섬으로 넘어온 게르만족이요. 7개의 앵글로 섹슨 왕국이 건설되었고, 그렇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유럽 대륙에서 대인족이 침략해 옵니다. 이 대인족을 막기 위해서 7개 앵글로 섹슨 왕국이 통일되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생겨났고, 이를 통일한 것이 웩세스 왕국의 알프레드였습니다. 알프레드를 중심으로 한 앵글로 섹슨 왕국은 대인족에 대항하였고, 결국 대인족과 평화 협상을 체결하게 되었죠. 알프레드 왕 이후 왕들은 대인족이 점령한 영토를 회복해 나갔고, 대신 대인족 거주지를 마련하면서 대인족과 평화롭게 지내고자 했습니다. 이때 대인족 거주지가 대인로라고 불립니다. 이 대인로에서는 대인족의 고유법과 문화를 인정해 주었죠. 이 통일 앵글로색슨 왕국은 왕의 권력이 징병권, 주장관, 셰리프 임명권, 주교 수도원장 임명권이 있을 만큼 강했습니다. 또한 지방 통치로서 장원제를 적용했고, 지방행정 단위를 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구역을 주 샤이어, 주 카운티라고 하죠. 이 주에는 법정이 있었습니다. 이 법정은 지방 군사령관, 주 장관 셰리프, 주교로 구성되었습니다. 주 법정의 재판 방식은 주에 자유민들이 모여 지방 관습에 따라 진행을 한 겁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지방 통치. 그 다음 위탄 게모트라는 게 있습니다. 위탄 게모트는 왕의 자문기관입니다. 또한 왕을 선출하는 기관이기도 했죠. 그래서 알프레드 이후부터 투표를 통해서 왕을 선출했습니다. 위탄 게모트, 왕 선출 기관이다. 이때 투표를 한 사람들은 고위성직자, 고위관직자, 대지주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1세기 대인족이 다시 한번 브리타니아를 침입해 옵니다. 이때 대인족을 이끌던 사람은 덴마크 왕 카누트였죠. 카누트 왕은 대인족을 이끌고 이 통일 앵글로색슨 왕국을 정복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이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즉위하죠. 이로써 영국의 덴마크 왕조가 수립됩니다.
여기서 덴마크라는 뜻은요, 데인족이 세운 나라라는 뜻입니다. 데인, 덴 이렇게요. 이로써 영국에는 덴마크, 데인족이 통치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게 덴마크 왕조다. 카누트 왕은 군대 유지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덴켈트라는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리고 브리타니아의 관습과 법을 존중하겠다라면서 통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죠. 하지만 카누트 왕 사망 이후 왕위 권력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러자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새로운 왕을 위탄게무트에서 선출하는데 그것이 에드워드 고해왕입니다. 에드워드 고해왕은 앵글로색슨 왕이었던 알프레드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로써 약 30년 동안 지속된 덴마크 왕조는 끝났습니다. 에드워드 고해왕의 특징은요, 아버지가 앵글로색슨 왕의 출신이었고 어머니가 프랑스 노르망디 공작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에드워드 고해왕은 프랑스 노르만족의 후손이자 게르만, 앵글로색슨족이 게르만족이죠? 게르만족의 후손이었죠. 에드워드 고해왕은 후계자 없이 사망하였고 또다시 영국에는 새로운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위탄게모트에서 헤럴드, 새로운 왕으로 선출하죠. 하지만 이 헤럴드 왕이 즉위하자 왕위 싸움이 발생합니다. 당시 노르망디 공작이었던 윌리엄이 5,000명 기사와 함께 브리타니아를 공격하면서 이 왕위 싸움이 발생하죠. 윌리엄이 왜 공격했냐면요, 자신에게도 브리타니아, 영국 왕위에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요, 에드워드 고해왕은 프랑스 노르망디 공작이었던 리처드 2세의 여동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윌리엄은 프랑스 노르망디 공작 리처드 2세의 아들로 리처드 2세가 죽자 그 아들이었던 윌리엄이 노르망디 공작 자리를 물려받은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윌리엄과 에드워드 고해왕은 사촌 가족 관계가 됩니다. 그 말은 뭐다? 윌리엄과 에드워드 고해왕의 할아버지가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핏줄로 치자면 에드워드 고해왕이 죽었을 때 나도 영국 왕이 될 수 있다 라는 게 윌리엄의 주장이었죠. 당연히 이것을 막고자 헤럴드가 군대를 보냈고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두 세력이 맞붙습니다. 이 전투에서 윌리엄이 승리하면서 윌리엄은 브리타니아 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노르망디 공작이 브리타니아, 영국의 왕이 되었다. 이로써 노르만 왕조가 시작됩니다. 윌리엄은 윌리엄 1세가 되죠. 먼저 윌리엄 1세는 왕권을 강화합니다. 왕실 자문회의였던 쿠리아를 설치하고 위탄게모트를 대체하죠. 위탄게모트는 고위 성직자와 고위 관리가 구성이 되었다면 왕실 자문회의인 쿠리아는 왕과 가까운 신하로 구성하고 성직자를 배제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겠다라는 뜻이 완전히 보이네요. 또한 매우 큰 영토, 왕령을 소유하면서 지방을 통치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 전국 과세권을 소유했고 주장관 셰리프 임명권을 소유하여 지방 통치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또한 봉건제를 사용하여 5,000명의 기사를 확보하여 군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후 전국의 신하와 영주를 솔즈베리로 소집하여 이곳에서 왕에게 충성한다는 서약을 맺게 했습니다. 그것이 솔즈베리 서약입니다. 또한 세금을 원활히 거두기 위해 둠스데이 북이라는 것을 작성했습니다. 전국 토지를 자세히 파악해서 토지대장을 만들어라, 그런 뜻이었죠. 이 책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최후의 심판일이라는 뜻을 가진 둠스데이를 책 이름으로 두었습니다. 왜냐? 얼마나 자세하게 조사를 했던지 마치 세상의 종말이 온 것처럼 무서웠다 라는 뜻으로 불렸대요. 윌리엄 1세 때 정치체제는요, 이렇습니다. 노르만 영주가 경찰권을 가지고 있고 유력 영주, 힘있는 영주가 교수형의 권한을 가졌고 지방의 장원제를 적용하였으며 봉건제를 시행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지방 통치로 관습법 재판을 허용했고 주장관 셰리프의 노르만족을 임명하여 노르만 왕조에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로 지방 통치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주 장관 셰리프의 교회 재판권을 분리하여 교회와 정치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또한 군사력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도버해협 근처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요새를 설치합니다. 또한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국경선 지역에
왕의 측근 세력에게 영토를 주어 이곳을 방어토록 했죠. 이렇게 윌리엄 1세는 노르만족으로서 영국 섬을 정복했다 하여 정복왕이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헨리 1세가 즉위합니다. 헨리 1세는 순회 재판제를 시행합니다. 왕의 재판관이 전국에 파견되어 순회를 돌며 재판을 하였죠. 이로써 사람들은 왕의 재판권이 지방 곳곳에 미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또한 헨리 1세는 왕실 재정을 정비합니다. 재무관을 설치하여 재정을 담당하게 했고 주장관 셰리프가 1년에 2번 재정 보고를 하게끔 하죠. 이러던 중에 헨리 1세가 사망하자 왕위 계승 다툼이 발생합니다. 헨리 1세 딸인 마틸다와 그의 남편인 프랑스 앙주 백작이 손을 잡고 헨리 1세 다음에 왕위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헨리 1세의 여동생의 아들인 스테판이 똑같이 왕위에 욕심을 가졌고 이로 인해서 마틸다 프랑스 앙주 백작과 스테판이 왕위 계승 다툼을 벌이죠. 이 다툼의 해결 방안으로 웨스트민스터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 내용에 따르면 스테판이 먼저 즉위하고 다음으로 앙주 백작의 아들 헨리 2세가 즉위하는 것으로 약속했죠. 이 조약으로 스티븐이 먼저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 스테판은 노르만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서 그 끝을 맺게 되죠. 이후 스테판이 죽자 약속대로 프랑스 앙주 백작의 아들인 헨리 2세가 즉위합니다. 헨리 2세는 프랑스 앙주 백작의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왕조 이름이 바뀝니다. 플랜테저넷 왕조로 사용이 됩니다. 노르만 왕조에서 플랜테저넷 왕조로요. 헨리 2세는 아키텐 공작의 여식인 엘레노아와 결혼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엘레노아는 원래 프랑스 루이 7세와 결혼을 했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합니다. 이후 헨리 2세가 이 엘레노아와 결혼을 하면서 당시 엘레노아의 상속권에 걸려있던 아키텐 공작령이 프랑스 영토에서 영국 영토로 넘어가게 되죠. 이로써 헨리 2세는 기존의 영국 섬과 노르망디 공작령, 왜냐하면 외가 쪽이 노르망디 공작의 가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얻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였던 앙주 백작의 영토, 앙주 백작령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왕비 엘레노아의 가문의 영토인 아키텐 공작력도 갖게 되면서 사실상 프랑스 서부 지역을 헨리 2세 때 다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프랑스와 영국이 이 시기부터 계속 대립관계, 영토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헨리 2세는 왕권을 강화해 나갔고요. 군역 대납금 징수를 통해서 용병군을 조직하여 영국의 군사력을 강하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또한 보통법을 시행하여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만들어 국가 통치를 원활하게 했습니다. 이후 헨리 2세는 교회 통제까지 시도를 하는데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 스토리를 잠깐 살펴보면 헨리 2세가 토마스 베켓이라는 사람을 대주교로 임명하는데 그와 동시에 교회 통제도 진행합니다. 그러자 베게트가 헨리 2세의 교회 통제에 비판을 하고 나섰고 헨리 2세는 이 베게트에 대해서 괘씸함을 느낍니다. 내가 임명해줬는데 나를 배신하다니. 그래서 결국 베게트를 살해해버리죠. 그러자 로마 교황이 헨리 2세의 행동에 비판을 하면서 영국의 교회 법정을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헨리 2세는 거부하지만 결국 클라렌든 헌장에 의해서 영국의 교회 법정이 설치되고 말았죠. 이로써 영국은 교회 간섭을 받게 됩니다. 헨리 2세 다음으로 리처드 1세가 즉위합니다. 리처드 1세는 3차 십자군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때 독일, 프랑스, 영국 세 개 나라가 참전하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계속해서 영토 대립으로 인해 쉽게 출발하지 못했죠. 그러자 독일이 먼저 출발하는데요. 당시 독일의 왕 프리드리 1세가 소아시아 사레흐 강을 건너던 중 사망을 하게 됩니다. 물에 빠져서요. 그때 영국과 프랑스는 뒤늦게나마 출발을 했지만 여전히 대립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역에 상륙하여 전투만 같이 하기로 했죠. 프랑스는 티레 지역, 영국은 키프로스 섬에 상륙하여 이슬람 세력을 공격해 나갔습니다. 그 전투가 아크레 전투였는데 여기서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승리하여 이슬람 세력을 밀어냈죠. 여기서 프랑스는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는데 영국 리처드 1세는 계속해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근처까지 나아갑니다.
리처드 1세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자 이슬람은 협상을 했고, 이때 당시 지도자였던 살라딘이 리처드 1세와 협상을 체결합니다. 그 내용이 성지 예루살렘의 자유로운 방문이었죠. 예루살렘을 이슬람 세력에 빼앗기고 나서 방문조차 못했던 곳을 이제 크리스트교인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 세계에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죠. 리처드 1세는 매력적이고 용맹스러운 무장이다, 마치 사자의 심장을 가진 왕이다 라는 평가를 들어 라이언하트, 사자심 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살라딘은 단테가 지은 신곡에서 이상적인 군주이며 벌을 가볍게 받을 사람 중 하나라면서 극찬을 합니다. 이렇게 3차 십자군 전쟁은 마무리가 되죠. 리처드 1세 다음으로 존 1세가 즉위합니다. 존 1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프랑스 영국은 대립관계이긴 했지만 당시 봉건 계급 차이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왕이 영국 왕보다 봉건 계급이 좀 더 높았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존 1세가 프랑스 신하인 루신왕의 약혼녀를 빼앗습니다. 그러자 루신왕이 프랑스 신하였기 때문에 프랑스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겠죠.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필립 2세가 이 요청을 듣고 존 1세를 호출합니다. 존 1세는 이 호출에 거부하죠. 명색이 영국 왕인데 아무리 봉건 계급이 차이가 나더라도 순순히 프랑스로 넘어가면 포로가 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필립 2세가 프랑스 내 영국령을 몰수하겠다 선언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이때 프랑스는 노르망디, 메인, 앙주, 투레인 등 지역을 모두 점령해버리면서 영국은 이 땅들을 잃게 됩니다. 그러자 존 1세가 독일에 있는 오토 4세와 동맹을 맺었고, 이 동맹군은 1214년 부빈느 전투에서 프랑스군과 만납니다. 이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승리하면서 독일은 철수하고 영국은 아키텐, 기엔느, 가스코뉴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땅을 잃게 됩니다. 많은 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존 1세의 별명은 실지왕, 잃어버릴 실, 땅지, 땅을 잃어버린 왕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존 1세는 당시 교황권이 강력해서 유럽 정치에 간섭하고 있던 이노센트 3세와 캔터베리 지방 대주교 임명 문제로 대립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 이 대립에서 결국 이노센트 3세가 승리하게 되었고, 이후 영국은 교황의 영향력을 많이 받게 되고, 교황파였던 랭턴이 영국의 대주교로 임명되는 등 교황이 영국 왕에게 영토를 주었고 관을 씌워준 것처럼 서양 세계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존 1세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병역 면세제, 상속세 증세를 시행하면서 제후들의 반발을 사였고, 이에 반란까지 발생합니다. 제후들의 무장봉기 반란에 1215년 시민층이 호응하여 런던까지 점령합니다. 이러자 존 1세는 제후와 협상을 하게 되었고, 이 협상 끝에 결정된 것이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였습니다. 마그나 카르타에 하면 왕권을 법으로 제한하며 영국 의회에 승인이 있어야만 세금을 징수하는 과세를 할 수 있다. 39조 개인의 자유권을 보장하라. 자유인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 없이 구속, 투옥, 재산 박탈을 금지한다. 이러한 내용을 승인받았습니다.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 존 1세 기억해주세요. 이로써 영국 의회가 힘을 얻게 되고 왕권과 의회권이 계속 충돌을 합니다. 존 1세 다음으로 헨리 3세가 즉위합니다. 헨리 3세는 친교황파입니다. 그리고 왕실 내의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상설 고등법전을 설치했고 서기청을 설치합니다. 대외 문서 관리 담당으로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귀족 시몽드 몽포르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시몽드 몽포르 세력이 의회를 만들죠. 이 의회는 각 계층의 대표자가 참가한 최초의 의회입니다. 명색이 모든 계층을 참가시켰죠. 그리고 이 의회에서 왕권을 제한하자, 영국 내부 귀족 통치를 강화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왕권을 약하게 만들고 의회에서 국가의 운영을 결정하고 이끌어가겠다라는 얘기죠. 이 시몽드 몽포르 의회의 구성원은 귀족, 성직자, 주 대표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드워드 1세는 다시 한번 왕권을 되찾기 위해서 의회였던 시몽드 몽포르 의회를 공격합니다. 두 세력은 맞붙었고 그 결과 에드워드 1세와 그 군대가 승리하여 에드워드 1세는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는 왕권을 강화합니다. 왕실 회의에
왕 직속 재무관, 법관이 담당하게 했고 민사재판소, 왕자재판소를 설치하여 왕의 통치가 지방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그리고 중앙에도 뿌리내리도록 했습니다. 이후 에드워드 1세는 모범 의회를 소집합니다. 프랑스와 스코틀랜드와 대립하고 있을 때 전쟁 비용이 필요해서 구성원으로 귀족, 고위성직자, 각 주에 2명, 각 도시 시민대표 2명 이렇게 해서 소집을 했죠. 이때 에드워드 1세가 의회 승인 없이 과세하려는 것을 의회가 알게 되었고 의회의 구성원이 다시 한번 모이게 됩니다. 의회는 여기서 왕이 대헌장 마그나카르타를 무시했다라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죠. 이렇게 영국 왕 에드워드 1세는 의회 세력과 계속 충돌이 있었습니다. 다른 활동으로는 정복 활동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1세는 군대를 이끌고 서쪽에 웨일즈를 정복해 나갔고 이후 웨일즈는 영국 왕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스코틀랜드를 공격해 갔습니다. 1280년에 잠시 정복을 했지만 이후 스코틀랜드 윌리엄 윌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저항해 나갔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화가 브레이브 하트입니다. 윌리엄 윌리스의 저항을 본 로버트 브루스가 또 중심이 되어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스코틀랜드는 계속 영국에게 저항해 나갔습니다. 에드워드 1세 다음으로 즉위한 에드워드 2세는 다시 한번 스코틀랜드를 공격해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1314년에 있었던 베녹번 전투였죠. 하지만 이 베녹번 전투에서 영국은 크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에드워드 2세의 아내였던 이사벨라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때문에 에드워드 2세는 폐위를 당하죠. 이렇게 영국의 권력은 이사벨라와 그 측근의 신하들이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2세의 아들이었던 에드워드 3세가 재빨리 세력을 모아 이사벨라와 그 측근 신하를 축출하고 자신이 왕이 되죠. 왕으로 즉위한 에드워드 3세는 할아버지인 에드워드 1세가 원했던 스코틀랜드 정복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와 전쟁을 벌이는데 예상 외로 스코틀랜드가 너무 잘 싸우고 잘 버티니까 조사를 했더니 프랑스가 스코틀랜드를 돕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이에 불만을 가졌고 이후 여러 문제를 통해서 영국과 프랑스는 약 100년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를 100년 전쟁이라고 하죠. 100년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요,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전쟁으로 국가의 돈이 떨어져 가자 에드워드 3세는 전쟁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필요한 돈에 대해서 영국 의회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영국 의회는 왕에게 의회 변화, 개혁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 끝에 양원제가 시행이 되죠. 양원제란 의원직을 2가지로 두는 것입니다. 상원과 하원으로 두는 것이죠. 그리고 의원은 성직자는 할 수 없게 했고요. 상원은 귀족과 제후가, 하원은 지방 통치구역인 주의 기사와 도시의 대표가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서 하원은 입법을 하고 과세 결정을 하고 통제를 할 수 있게 했죠. 에드워드 3세 때 치안판사도 설치가 됩니다. 여기서 치안판사란 왕권을 대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의 재판권을 가지고 각 지방에 치안 재판을 하는 것이죠. 이 치안판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리는 왕이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치안판사는 누가 할 수 있냐? 지방 귀족, 젠트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치안판사에게는 중죄인 재판권과 경찰권이 주어졌죠. 치안, 경찰, 판사, 재판, 이 명칭만 봐도 알겠죠? 치안판사의 특징은 보수 없이 활동을 했고요.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받았습니다. 에드워드 3세 다음으로 리처드 2세가 즉위합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대신 정치, 섭정할 사람이 필요했죠. 그것이 삼촌이었던 곤트의 존이었습니다. 존은 리처드 2세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섭정을 하였고 성인이 된 리처드 2세는 이후 친히 정치를 하다 친정을 하죠. 하지만 이때 흑사병이 유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영국인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이 엄청 위험에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3분의 1 이상이 이 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럼 우리 흑사병 좀 다뤄봐야겠죠. 흑사병은 영어로 블랙 데스라고 합니다. 다른 명칭으로 패스트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 흑사병의 주 원인이 패스트균이었기 때문입니다. 흑사병, 패스트라는 병은요. 패스트균이 먼저 쥐 등의 설치류에게 감염이 되고 이 쥐가 사람에게 다가가
이 패스트균을 옮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 패스트균에 당하여 피부가 검게 변하면서 서서히 죽게 됩니다. 그래서 패스트라고 불렸고, 이때 사람이 죽어갈 때 피부가 검게 변한다고 해서 블랙 데스라고 하고, 이것을 한자로 바꿔서 흑사병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이 흑사병은요, 역사상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6세기 비잔티움 제국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흑사병이 유행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시기인 14세기 전반기에 유럽 전역에서 유행을 하여 인구 3분의 1이 사망하게 되죠. 유럽에서 발생한 이 패스트, 흑사병은 몽골을 통해서 인도 중동 지역으로 전파됩니다. 이후 약 10년마다 이 흑사병이 발생을 하였고, 치료법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유행하고 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이 흑사병이 위험한 병이라고 해도 당시 유럽인의 3분의 1이라는 인구수가 왜 이렇게 많이 사망했을까요? 당시 유럽인들은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흑사병은 신이 타락한 우리에게 내리는 저주이다. 따라서 종교적인 방법으로 이 병을 해결해야 한다 라고 생각했었죠. 신의 저주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고통을 통한 용서를 비는 방법, 채찍질 고행이라는 걸 합니다. 맨 몸에다가 채찍을 때려서 피가 나게끔, 고통을 느끼게끔 해서 그 죄를 용서받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균이 이 상처 사이로 전염이 되면서 패스트균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공기 중에 침, 분비물 이런 걸로 또 감염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그 비좁은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신에게 기도를 했죠. 그러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 전파가 엄청 많이 되었고 당시 딱히 치료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없는 시골로 많이 대피를 했는데 그러면서 점차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엉뚱한 사람 또는 집단에게 그 저주의 분풀이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을 학살하거나 마녀를 사냥한다라면서 아무런 죄 없는 여성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만든 것이죠. 당시 과학, 의술, 의학 이런 것들이 크게 발전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적인, 영적인 것을 주로 믿었고 또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트병, 흑사병의 근본적인 전염 방지책은 도시의 위생을 개선하고 감염 예방 활동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걸 찾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흑사병이 인구수를 계속 줄어들게 만들고 이는 경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인구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노동력이 감소했다. 노동을 할 사람이 감소했다라는 얘기고 이에 따라 여기저기서 일할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일할 사람은 없는데 일자리는 있다. 그럼 사람들이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죠. 돈을 많이 주는 대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계속 자기에게 돈을 많이 달라고 임금을 높게 계속 불렀고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사람에게 주는 돈이 많아지면 그만큼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인건비를 채우고 이익을 얻기 위해선 가격을 올려야 되기 때문이죠. 물건의 가격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 물가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동법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 조례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후 노동자법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모두 과도한 임금 상승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고 물가도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노동자, 농민, 시민들의 불만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후 와트 타일러의 난으로 발전하게 되죠. 이 과정 속에서 수도사 존 볼이 초기 크리스트교 평등 사상을 설파하게 됩니다. 교회와 당시 대주교는 존 볼의 활동이 이단 활동이라고 판단하여 체포하여 감옥에 넣어두죠. 이후 풀려난 존 볼은 다시 이 평등 사상을 설파하고 다녔고 농민 노동자들은 이 평등 사상의 영향을 받았죠. 앞서서 노동자 조례나 노동자법으로 불만을 가졌던 농민 노동자들은 이 평등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반란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와트 타일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영국 남부 지방의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농노제를 철폐하라! 우리를 토지에 묶어놓지 마라! 우리도 평등한 인간이다! 이것을 외치며 런던으로 진격해 나갔고 런던의 상류층 민병대와 지방의 영주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농민들이 자유롭게 되면 자신들의 경제 활동이
안 좋아지게 되니까 필사적으로 막고자 했던 것이죠. 이 전투의 결과 와트 타일러가 사망하게 되면서 지도자를 잃은 반란 세력은 진압을 당합니다. 이렇게 지방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왕과 의회가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의회 귀족들이 왕에게 왕 측근 신하들을 반역죄로 몰아 처벌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요구를 했던 사람들을 청원파라고 하는데요. 이 청원파들의 강력한 주장에 왕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측근 신하들을 반역죄로 사형을 내리거나 추방해버립니다. 하지만 곧 왕 리처드 2세는 이들의 복수를 위해서 청원파를 숙청하고 영토를 몰수하죠. 복수를 성공하나 했으나 청원파 귀족들은 반발하여 리처드 2세와 대결을 펼칩니다. 이때 청원파의 리더가 헨리 4세였습니다. 이 대결 끝에 왕은 패배하고 청원파 헨리 4세가 승리하여 리처드 2세는 폐위당하며 새로운 왕으로 헨리 4세가 즉위합니다. 이전 왕인 리처드 2세는 플랜테저넷 왕조였고요. 헨리 4세는 랭카스터 가문이어서 랭카스터 왕조라고 불립니다. 이로써 영국은 새로운 왕조인 랭카스터 왕조 시대가 온 것이죠. 헨리 4세가 즉위할 때 의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후 영국 의회는 그 권한이 강해지게 됩니다. 면책권을 가졌고 신체 자유권을 보장받았고 의회에서 만든 법령은 왕이나 왕실회의가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었고 부당한 왕을 영국 의회가 폐위할 수 있었고 다음 왕을 영국 의회가 선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는 왕으로 승인할 수 있었죠. 이 헨리 4세를 기점으로 영국 의회는 왕을 견제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더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번 영국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후 진행되는 다른 영국 이야기는요,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게요.